1970년 12월 4일이었습니다. 조종사 브루스 제르노는 경비행기 비치크라프트 보난자의 아버지와 동업자 2명을 태웠습니다. 이들은 바하마의 안드로스 섬에서 이륙하여 북서쪽의 플로리다 해안으로 향했죠. 당연히 이들은 악명 높은 버뮤다 삼각지대의 영공을 지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항로는 브루스가 수십 번이나 비행해본 평범한 길이었죠. 이 비행은 보통 문제없이 1시간 반 정도면 끝났습니다. 브루스는 이륙해서 고도를 점점 높였어요. 시작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자신 앞에 작은 구름을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그 구름은 계속 커졌어요. 비행기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구름이 실제로 점점 커지고 있었죠. 브루스는 비행기로 그 구름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 끝으로 잘 나왔죠. 그는 고도를 높였는데 신비한 구름이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 구름은 어마어마했지만 브루스는 구름을 통과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 순간 비행기 주변이 밤처럼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구름은 폭풍 구름도 아니었고 비가 오던 것도 아니었어요. 브루스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쾅! 그는 하얀 섬광을 보았습니다. 브루스는 이 구름이 이륙할 때 통과했던 구름과 똑같은 구름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30분을 더 비행했어요. 이제 구름은 원통형 모양이 되었고 비행기는 중심부를 통과해 날고 있었습니다. 넓고 끝이 없는 터널처럼 보였고 브루스는 이곳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1분 후 그는 터널 끝에서 빛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구름 터널의 벽이 좁아지기 시작했어요. 비행기 앞에서 벽이 닫히고 있었죠? 항공 계기판은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벽은 소용돌이처럼 좁아지고 점점 작아졌습니다. 전자기기들은 계속 엉망이었어요. 브루스에겐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엄청난 20초가 흐르고 그는 이 안개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브루스는 비행기로 터널을 뚫고 나올 때 5초 동안 무중력 상태를 느꼈다고 나중에 설명했습니다. 구름은 흩어졌고 이제 비행기는 회색빛 안개 속에 있었습니다. 비행기 속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브루스는 즉시 라디오로 지상 통제실에 연락을 해서 위치를 파악했어요. 하지만 운항 관제사가 녹색 화면을 보았을 때 그의 얼굴에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브루스의 비행기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았어요.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았죠? 하지만 잠시 후 운항 관제사는 비행기가 이미 마이애미 영공에 있다고 말했어요. 브루스는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체 비행은 보통 약 90분이 걸렸다고요. 이번에는 목적지까지 47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의 비행기 모델에는 제한된 최대 순항 속도가 있었고 이를 넘어서 마법처럼 초음속 속도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운항 관제사가 실수를 했었나 봐요. 하지만 구름이 갈라졌을 때 브루스는 자신이 마이애미 상공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비행기는 안전하게 착륙했고 이 미스터리를 풀 시간이 되었어요. 브루스는 남은 연료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짧은 계산 후 그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원래의 비행에 들던 연료가 모두 소진되지 않았거든요. 기록 보관소에 따르면 그날 84개의 태양 흑점이 기록되었고 태양풍이 심하게 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자기권에 혼돈이 생겼고 비행기의 기기와 레이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도 그 비행기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마이애미에 도착했는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미래에는 진실이 밝혀지겠죠. 그동안 이 에피소드는 버뮤다 삼각지대의 또 다른 미스터리한 수수께끼로 남아있을 거예요. 1945년 5대의 PBF 어벤져 항공기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늘 하던 훈련을 위해 비행했어요. 훈련 중간에 맑은 날씨 예보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들은 강한 비와 극심한 바람을 맞았습니다. 조종사들은 심각하게 방향 감각을 잃었고 항법 장비가 작동을 멈췄다는 보고를 하기 위해 무전을 보냈어요. 기지가 마지막으로 들은 말은 첫 비행기가 10갤런 아래로 떨어지면 우리 모두 추락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정적이 흘렀죠. 5대의 비행기와 14대의 승무원들은 그렇게 영원히 사라져버렸어요. 1492년 신세계로의 첫 항해에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버뮤다 삼각지대를 항해했어요. 콜럼버스는 어느 날 밤 배의 갑판에 있을 때 전에 본 적이 없는 먼 곳에서 거대한 빛이 나타나는 걸 발견했다고 보고했어요.
방향을 찾기 위해 나침반을 살펴봤지만 판도값이 불규칙했죠. 여러분은 아마 어떤 세계 지도에도 버뮤다 삼각지대가 나와 있지 않다는 걸 알아차렸을 거예요. 공식적인 기관들이 그 지역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한 인기 있는 이론에 따르면 이상파랑이 이 많은 실종에 책임이 있다고 해요. 과학자들은 이상파랑을 극한의 폭풍 파도라고 불러요. 이것들은 동시에 다양한 날씨 패턴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데 예상치 못한 큰 파도를 일으켜요. 목격자들은 이 파도가 거대한 물의 벽 같다고 말했어요. 이 파도라면 왜 배들이 흔적도 남기지 않고 빠르게 가라앉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버뮤다 삼각지대는 날씨가 꽤 격렬하고 가늠이 안 되는 곳이에요. 폭풍은 빠르고 예기치 않게 발생했다가 곧 사라져요. 눈 깜빡이는 순간 놓칠 수 있죠. 이게 왜 조난 신호가 거의 없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조종사와 선원들은 날씨가 변할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얼마나 많은 배와 비행기가 사라졌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해요. 대략적인 추정은 배 50척과 비행기 20대예요. 대부분의 경우 실종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었고 잔해도 남지 않았었죠. 버뮤다 삼각지대의 미스테리를 풀려고 한 기이한 이론 중 하나는 찰스 베를리츠로부터 나왔어요. 그는 이 지역이 잃어버린 도시 아틀란티스의 고향이라고 주장했어요. 실종된 배와 비행기, 오작동하는 장비들 모두 그의 주장대로면 아틀란티스의 동력을 공급하는 특별한 에너지 결정체에 의해 방출된 에너지 광선에 의해 야기된 거라고 했죠. 엉뚱하게 들리지만 베를리츠의 이론은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명 이상이 그의 책을 샀을 정도로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1800년 USS 피커링이라고 불리는 대형 범선이 미국에서 서인도로 가는 길을 떠났어요. 배는 90명의 선원들과 함께 버뮤다 삼각지대로 항해했고 다시는 소식을 들을 수 없었죠. USS 피커링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사라진 걸로 확인된 최초의 배예요. 배가 폭풍에 의해 쓸려나간 것 같지만 잔해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린 알 길이 없어요. TBF 어벤져 항공기가 실종되었을 때 대규모 수색 작업이 시행되었어요. 배와 비행기들이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항공기의 흔적을 찾기 위해 수색했죠. 수색 중인 보트 중 하나가 PBM-5 메리너 비행정이었어요. 그 비행정은 오후 7시 27분에 비행했고 3분 후에 일상적인 무선 메시지를 호출했어요. 그러고 나서 소식이 영영 끊겼죠. 구조 비행정이나 5대의 어벤져 비행정에 대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 모든 비행정의 실종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 바다의 특정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왕래가 많은 백길 중 하나예요. 일부 회의론자들은 이 사실이 버뮤다 삼각지대의 미스테리를 풀어준다고 믿어요. 통계적으로 바쁜 지역일수록 사고와 실종 빈도가 높죠. 말이 되긴 하지만 버뮤다 삼각지대의 미스테리는 실종 빈도 때문이 아니라 설명도 또 발견된 잔해도 부족하다는 점 때문이에요. 해저에 부패되고 있는 유기체들은 물 밑에 갇히는 메탄가스를 대량으로 방출해요. 이 가스는 쌓여 있다가 쾅 하고 터질 수 있어요. 가스가 표면으로 솟구치고 분출해요. 만약 배가 터지는 곳 중 한 곳에 있었다면 물은 훨씬 밀도가 더 낮았을 거고 경고도 없이 배를 빠르게 가라앉게 했을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게 버뮤다 삼각지대의 많은 실종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이 이론이 엄청 말이 되긴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미국 지질조사국은 지난 1500년 동안 이 지역에서 대규모 가스 방출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밝혔어요. 해저는 자철석을 많이 함유한 바위로 이루어져 있어요. 철에 가깝죠. 자기장은 해저에 있는 높은 농도의 자철석에 반응하는데 이게 둘 사이에 일종의 충돌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게 종종 다양한 날씨 이상을 초래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내비게이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해저의 변화나 지구의 자기장 변화는 버뮤다 삼각지대에 많은 영향을 미쳐요. 자기장이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버뮤다 삼각지대도 같이 끌고 갈 수 있어요. 이제 사람들은 삼각지대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걸 피하는 건 쉬워요.
아마도 자기 극과 같이 동쪽으로 이동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과학자들은 아직도 그게 몇 년 안에 정확히 어디에 있게 될지는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모든 재앙을 지구 밖의 초자연적인 활동 탓으로 돌려요. 어떤 사람들은 격렬한 자연현상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미시건 호수에 또 다른 삼각지대가 있어요. 버뮤다 근처에 있는 것처럼 미시간 삼각지대도 몇몇 실종으로 음울한 평판을 얻었어요. 처음 기록은 16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 당시 그중 가장 큰 선박 한 척이 탐험에 나섰는데 일단 불길한 삼각지대에 들어서자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어요. 훨씬 후에 비행기 한 대가 이 삼각지대에서 사라졌어요. 그곳의 하늘은 보통 아주 맑지만 1883년에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비정상적인 걸 목격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서 큰 얼음 덩어리가 떨어지는 걸 봤다고 주장했고 선원들은 심지어 확실한 증거로 얼음 덩어리를 보관하기도 했어요. 한편 태평양 미스테리 지역은 또 다른 삼각지대예요. 도쿄에서 멀지 않은 일본 남해안에는 수많은 배들이 바다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운명을 달리한 바다가 있어요. 여길 악마의 삼각지대라고 불러요. 어떤 과학자들은 이 이상현상의 원인이 환경 변화라고 믿어요. 또 태평양 삼각지대의 해저에는 메탄 수화물의 농도가 아주 높아요. 여러분은 원래 항로를 벗어나서 잘못된 방향으로 항해하고 있어요. 삼각지대 근처에는 작은 섬들이 흩어져 있는 카리브해가 있어요. 이곳의 해저는 깊지 않아요. 배는 얕은 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배가 모래톱에 갇혔고 여러분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만약 21세기였다면 배의 선장이 GPS와 다른 현대적인 항법을 사용해 해안에 도착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건 버뮤다 삼각지대의 영토에서 자북이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진북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나침반이 제대로 작동할 거라는 거예요. 무평각선은 여기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요. 지금은 내비게이션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여기가 배들이 사라지는 곳이에요. 사실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대서양 전역에 걸쳐 수많은 배들이 사라진 곳들이 있어요. 버뮤다 삼각지대는 이런 곳 중 상위 10위 안에 들지도 않아요. 여기서 많은 배들이 사라지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대서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박 항로 중 하나가 버뮤다 삼각지대를 통과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한 곳에 더 많은 배가 있을수록 난파선도 많아지죠. 간단한 확률이죠. 그러다가 점점 이상해져 가요. 다른 이론에 따르면 이 지역에 시공간의 틈이 있다고 해요. 배와 비행기가 이 틈으로 빠져 들어가 과거나 미래로 가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이야기에 대한 단 하나의 증거도 없어요. 어딘가에 틈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외계 문명기지가 버뮤다 삼각지대에 위치해 있다고 해요. 다른 은하에서 온 방문객들은 선원들과 같이 배를 훔쳐 아무도 배의 잔해를 찾지 못하게 하죠. 이것 또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널리 알려진 신화예요. 삼각지대 어딘가에 크라켄이 살고 있어요. 이들은 배를 침몰시키는 거대 오징어이자 선원들 사이에 내려오는 전설이죠. 하지만 거대 오징어는 바다 깊숙한 곳에 살아요. 기차의 반 정도 크기까지 자랄 수 있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얼마나 많은 배와 비행기가 실종됐는지 추정할 수 있나요? 그 실종의 원인이 인간의 실수나 날씨 현상인 걸까요? 알아봅시다. SS 코토팍시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이 배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에서 아바나로 여행하다가 1925년에 사라졌어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죠. 몇 년 후 1980년대에 난파선이 플로리다주 세인트 오거스틴에서 65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어요. 전문가들은 그게 무엇인지 어디서 왔는지 정확하게 결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베어렉이라는 별명을 지어줬어요. 해양 생물학자들이 주축이 되어 행한 여러 추가적인 작업을 통해 이 배가 실종된 SS 코토팍시라는 게 확인됐어요. 2020년 1월이었습니다. 어떻게 배가 다시 나타난 걸까요? 그리고 이 불가사의한 난파선은 버뮤다 삼각지대에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곳에 와 있던 걸까요? 누가 버뮤다 삼각지대라는 용어를 생각해냈는지부터 봅시다. 실제로 지도에서 삼각지대를 정확히 찾을 수 있나요? 아니요, 공식적으로 인정된 곳도 아니에요. 버뮤다 삼각지대는
어떤 세계 지도에도 나타나 있지 않아요. 아무도 이것의 정확한 경계선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면적에 대한 근사치가 130만에서 390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른다는 추측만이 있죠. 모든 근사치로 볼 때 그 지역은 모호하게 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어요. 1964년 빈센트 헤이스 가디스라는 미국 작가가 아르고시 잡지에 기사를 쓸 때 처음 이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그가 버뮤다 삼각지대를 쓴 건 수백 척의 배와 비행기를 흔적도 없이 파괴한 삼각 지역을 묘사하기 위해서였죠. 몇몇 배와 비행기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에 실종된 배와 비행기의 수를 파악하는 건 꽤 어려워요. 그 지역에 있는 잔해들은 아직 회수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록된 이야기가 도움이 될 거예요. 버뮤다 삼각지대에 관한 전설은 15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요. 이탈리아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때처럼요. 대서양을 항해하던 시기 1400년대 후반에 이곳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버뮤다 삼각지대로 알고 있는 곳에서 그는 거대한 불꽃이 바다로 추락하는 걸 봤어요. 후에 똑같은 위치에서 멀리서 특이한 불빛이 번쩍이는 걸 봤어요. 그 이후 다른 많은 선원들처럼 그의 나침반은 오작동을 심하게 일으켰어요. 과거 1945년 정기적인 항공을 하던 해군 항공편 19 또한 버뮤다 삼각지대의 전설을 시작했어요. 찰스 테일러 중위가 지휘했는데 아무 이유 없이 삼각지대에서 길을 잃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당시 조종사들은 GPS가 없었기 때문에 나침반을 믿어야 했고 특정 방향으로 얼마나 날았는지와 속도를 추적해야 했어요. 작업을 마친 직후 기내에 있던 나침반 2개 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비행기의 실종 후에 발견된 기록들에 의하면 테일러는 그 특정한 날에 시계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게 밝혀졌어요. 초기 보고서에는 이 불행한 사건의 원인이 조종사의 실수였다고 언급되어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이 결과에 만족하지 못했기에 여러 번의 검토를 거친 원인 또는 이유 불명으로 바뀌었죠. 브루스 게르논이라는 생존한 조종사는 삼각지대 위를 지나가는 동안 전자안개를 통과했고 그걸로 시간여행을 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1970년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던 그는 소용돌이를 형성하고 나선형으로 회전하는 2개의 거대한 구름에 둘러싸였어요. 이전에 많은 사람들처럼 내비게이션 장치가 오작동하는 걸 알아차렸어요. 겨우 구름을 뚫고 나왔을 때 비행이 35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걸 알았죠. 총 75분은 걸려야 했는데도요.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한 다른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시간에 밀려 나왔다고 믿었어요.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볼 수 있었던 건 이상하게 생긴 구름뿐만이 아니었어요. 2014년 한 조종사는 전혀 알 수 없는 날아다니는 물체와 거의 충돌할 뻔했어요. 이런 이상한 조우 중 일부는 심지어 테이프에도 찍혔어요. 2015년 초 비행편에서 승객들이 바다 위에 떠있는 기이한 물체를 알아차린 경우죠. 조종사는 거기서 실제로 뭘 봤는지 아직 알아내지 못했어요. 좋아요. 모든 설명 가능한 것들이 이렇게 특이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해양학자들은 배가 왜 이 근처에서 사라졌는지 설명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오래된 이론 중 하나로 돌아갔죠. 이상파랑이요. 이것들은 갑자기 나타나는 거대한 물의 벽이에요. 만약 이런 여러 개의 파도가 동시에 상승하면 샌드위치처럼 겹쳐집니다. 하나의 파도가 10m 이상의 높이에 도달하고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면 30m 높이를 넘어서는 이상파랑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런 종류의 파도는 가장 큰 배들을 빠르게 앞지를 수도 있죠. 기상학자들도 자신들만의 설명을 생각해냈어요. 육각형 구름이요. 이 특이한 형태의 구름은 최대 시속 270km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32에서 88km에 이르기 때문에 꽤나 주목할 만하죠. 이와 같이 이 거대한 풍력 속의 파도는 14m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지구의 자기력 또한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버뮤다 삼각지대 내에서 나침반은 움직이는 자북극인 자북보다는 지리적 북극인 진북을 가리켜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 2개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완벽하게 겹쳐서 항법 장치의 오작동을 일으키는 자기 현상을 일으킬 수 있었다고 했어요. 이걸 무편 차선이라고 불러요. 문제는 과학자들이 이 선이 매년 움직인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한때는 버뮤다 삼각지대를 통과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멕시코만을 통과하고 있어요. 노르웨이 해안을 따라 발견된 다른 이상한 자연현상이 왜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그렇게 많은 배들이 사라졌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곳에는 분화구가 몇 개 있어요. 폭이 최대 800m고 깊이는 48m죠.
과학자들은 이것들이 메탄가스 거품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믿고 있어요. 이 가스는 해저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퇴적물에서 새고 있는 것 같아요. 가스가 일정량에 도달하면 표면으로 터져 폭발을 일으켜요. 그럼 오늘날의 조종사와 선장들이 실제로 이 지역을 피하나요? 그게 오늘날 그곳에서 실종되는 배들이 적은 이유를 설명해 줄까요?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마이애미에서 푸에르토리코의 산호항까지 비행기를 타본 적이 있다면 아마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배에 관해서 말하자면 만약 사람들이 버뮤다 삼각지대를 피한다면 거의 모든 캐리비안 휴가들은 엉망이 될 거예요. 오늘날까지 버뮤다 삼각지대를 지나가는 비행편은 많으니 피하는 사람은 없는 게 분명해요.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왕래가 많은 항로 중 하나예요. 오늘날 버뮤다 삼각지대는 바다와 항공 둘 다에서 매일 교통량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지대는 실제로도 자주 발생하는 열대성 폭풍과 허리케인의 영향을 받아요. 지역 날씨의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는 강한 해류인 멕시코 만류가 버뮤다 삼각지대를 통과한다는 걸 명심합시다. 게다가 대서양에서 가장 깊은 지점인 밀워키 심연 또한 버뮤다 삼각지대에 위치해 있어요. 푸에르토리코 해구는 밀워키 심연 깊이에서 거의 8,380m에 도달해요. 그러니 생각해보면 모든 미스터리는 인간의 실수, 나쁜 날씨, 그리고 많은 선박 교통의 완벽한 조합인 거예요. 미국 해안 경비대가 제공한 자료에 의해 확인됐고요. 확률을 보면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실종된 배나 비행기의 수는 다른 곳과 다르지 않아요. 실종은 대서양의 어느 비슷한 지역보다 더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이 지역을 여행하는 동안 약 50척의 배와 20대의 비행기가 사라졌다고 해요. 이게 전체 개수를 파악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만약 배 한 척이 실종된 것으로 보고되면 공식 기록에 구조됐음을 기술할 수 없습니다. 또 보고에 더해졌지만 알고 보니 사실 전혀 일어나지 않은 사건들도 있었어요. 1937년 플로리다 데이토나 해변 앞바다에서 일어난 비행기 추락 사고처럼요. 지역 신문들은 놀랍게도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죠.